아기발. 무더운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독 잠이 안 와 선풍기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아랫부분으로 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불빛이 보였고 언니 화장실 가네라며 닫힌 곳을 보았죠. 근데 어디선가 다다다다 하는 소리와 함께 창백하고 작은 발이 지나가더라고요. 잠에 드는 순간임에도 인간의 본능인지 저건 사람 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깨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에 본 것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그저 헛것을 본 거라며 흐지부지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화장실 문이 자주 잠기더라고요. 이를 이상하게 느낀 전 아기 귀신에 대해 검색해 보았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 귀신은 자신이 죽은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놀고 싶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제가 본 아기 귀신 역시 화장실 문을 잠그는 장난을 쳤다는 걸요. 소름이 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아기 귀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름 돋는 룸메.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룸메는 동갑내기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룸메는 선물을 주는 걸 좋아했는데 주로 립밤이나 구강 청결제 같은 작은 물건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선물들이 자주 사라지는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 룸메가 토를 한 채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룸메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숨 돌리며 방을 치우고 있는데 룸메가 쓰러졌던 곳에 구강청결제 빈통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기시감에 그랬는지 즉시 룸메의 캐비닛을 열어보니 룸메에게 선물 받고 잃어버린 물건들이 모두 빈통으로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밑밥을 돌려 확인했더니 밑밥의 겉면에 이빨 자국이 난 채로 잘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불안감과 그간 있었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간 선물이 사라졌던 이유는 룸메의 이상한 취미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후 사감 선생님을 불러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룸메는 기숙사를 즉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나에게 선물했던 물건들로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상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띵띵띵. 내가 직접 겪은 실화야. 그날은 집에 혼자 있던 날이었어.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그거 알지? 물 높이 정하는 버튼 누르면 띵띵띵 소리 나잖아. 그걸 맞추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날따라 크게 들리더라. 잘못 들었나 싶어서 마저 버튼을 눌렀어. 근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고 무심결에 옆집 베란다를 봤지. 근데 너무 놀랐어. 처음 보는 아줌마가 날 뚫어져라 응시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줌마를 자세히 보니 세탁기 버튼 소리를 따라하더라. 옆집 아주머니 얼굴을 아는데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내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 기괴하게 웃으면서 집 안쪽으로 뛰어갔고 굳어있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어. 나중에 그 집 식구들이 돌아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줌마가 이 동네에서 이미 정신 이상자로 유명했더라고. 우리 아파트가 연식이 좀 돼서 구식 잠금 장치를 쓰는 집이 종종 있었는데 안 잠그고 간 틈에 몰래 들어온 거였어. 나중에 엘리베이터 CCTV도 봤는데 안 찍힌 거 보면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손잡이를 하나하나 돌려보다가 열려있던 곳으로 들어왔나봐. 만약 그날 내가 실수로 우리 집 문을 안 잠궜다면 어땠을까? 이갈이. 내가 잘 때 일을 가는 습관이 있는데 대학 때 룸메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넘겼는데 룸메가 계속 불편하다 그러길래 하루는 마우스피스를 샀어. 룸메에게도 이제부터는 소리 안 날 거라고 큰 소리치고 잠에 들었지. 막 단잠에 빠져들었는데 룸메가 날 막 흔들어 깨우더라. 비몽사몽하게 깨서 룸메에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아까 자다가 또 이가는 소리가 들려서 깼어.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이를 갈길래 지금까지 쌓여왔던 울분의 인내심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 그냥 너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칼을 찾았어. 근데 방이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고 칼을 찾으려는데 불을 켜는 순간 이가는 소리가 딱 멈추더라. 그 순간에 자기가 뭐에 쓰여서 그랬다고 정신이 들고 나니 너무 미안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서워서 깨웠다더라. 보통 사람이 이를 갈면 불을 켜든 끄든 그대로 갈잖아. 그때 이를 갈았던 게 정말 내가 맞았을까?
그리고 그때 룸메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울공주. 초등학교 때 거울공주라 불리는 소녀가 있었어. 그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그 아이에게는 특이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옷이나 물건에 적힌 글자들이 모두 거꾸로라는 거야.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거울 공주가 옆에 서 있더라. 나도 모르게 그러고 뒤집어진 건 어디서 구한 거야? 라고 물었는데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갔어. 기분 나빴나라고 생각한 순간 갑작스러운 힘에 밀려 넘어졌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거울 공주가 울며 거울을 가리켰어.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끝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그 아이는 웃고 있었어. 고독. 내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이야. 하굣길에 외진 길을 걷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끌려가게 되었고 땅에 묻혀있는 드럼통을 발견했어. 드럼통 안을 들여다보니 지네들과 죽은 쥐가 들어있는 거야. 음습한 불쾌감에 그냥 가르는 순간 다시 고양이 소리가 들렸고 통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철판이 비스듬히 놓인 곳에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건지 눈에는 눈곱이, 털에는 띠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몸 말라있는 새끼 고양이였지. 손을 뻗어 구하려 했지만 들통 주변이 진흙투성이라 많이 미끄럽더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버섯을 고양이에게 내려주니 고양이는 발톱으로 움켜쥐고 순식간에 올라왔어. 고양이를 구해내고 나서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구해줬던 그 고양이가 야옹 울며 어딘가로 나를 이끄는 듯했어. 웬 허름하고 커다란 창고였지. 항아리와 드럼통이 가득 담벼락을 이룬 고물상 같았어. 두려웠지만 나도 모르게 발을 들였고 가장 가까이 있던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더니 무척 놀라운 게 있었어. 그 안에는 아까 드럼통 안에 있는 그것들과 같은 죽음의 냄새들이 한때 뒤엉켜 보라색의 무언가로 곤죽이 되어 있는 거야. 불쾌감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어. 그런데 대문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 그래서 창고 뒤편으로 급히 몸을 숨겼고 동시에 대문으로 웬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와 화장을 진하게 한 중년의 남자가 대화를 하며 들어왔어. 요즘 장사는 잘 돼. 이딴 소동물이나 벌레들로 잘 될 리가 있나. 이런 것은 어린애 장난이라 생각하는지 이제 찾지도 않는다네. 그럼 어쩌나. 그래서 말이지. 마을에 설치해둔 항아리와 들통마다 새끼 고양이를 넣었다네. 어째서? 이 마을에 아이들이 많더군. 그리고 어린 귀신은 더욱 강한 원념이 되지 않나. 그럼 아까 그 드럼통도 저 사람 짓이라는 거야? 드럼통 주변이 미끄러웠던 것도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멍해질 침. 근데 이게 뭐지? 이거 이름표잖아. 우초등학교 이은석. 흠칫 놀라 자켓 가슴팍을 보니 이름표가 없었어. 다시 벽 너머 고개를 내밀어 동태를 살폈고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어.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는 듯 말이야. 은석아.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숨통이 조여왔어. 여기서 들키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울음만도 끌어안았는데 아까 구해준 그 고양이가 우는 거야. 그 두 사람도 고양이 소리를 들었는지 점점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어. 다행히 가득 쌓인 항아리와 드럼통 때문에 창고 뒤편으로 오지 않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 고양이는 계속해서 울어댔고 이제 고양이가 야속할 뿐이었어. 더욱 무릎을 안고 몸을 굳히는데 머리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창고 외벽의 작은 창문에 아까 그 화장을 한 아저씨가 고개를 쭉 내밀고 있었어. 은석이 고양이 따라왔니? 나는 팔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몸을 허우적대고 있는데 나를 가렸던 항아리와 드럼통이 넘어지며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두 눈을 빛내며 다가왔어. 그 순간 그 소리에 고양이 쪽을 바라봤고 어린이 정도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보여 필사적으로 몸을 구멍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달려들어 내 팔을 잡는 거야. 그래서 발길질을 하며 잡힌 양팔에 자켓을 벗어 던지고 구멍을 빠져나왔지. 그리고 어떻게 집까지 도망쳐 왔는지 몰라. 집으로 도망가 대문을 들어서는데 아무도 없었어. 불안감에 곧장 안방 이불을 꺼내서 온몸을 덮으니 물 흐르듯 땀이 나고 진정이 되지 않았지. 그런데 대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다행히 엄마와 이모였어. 두 분은 송근송근 의미심장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 요즘 동네가 너무 흉흉해. 그 화장한 아저씨 있잖아. 드럼통 잔뜩 쌓아두고 있는 그 사람이 고양이나 쥐 같은 걸 잡고 다닌다더라고. 그거잖아. 요즘 무당들이 하는 거.
독을 가진 곤충이나 동물들을 가득 담아서 서로 잡아먹게 한 다음 마지막 남은 한 마리를 항아리에 가둔 채 죽이면 강한 저주가 된다더라고. 어머, 그런 게 다 있어. 엄마와 이모의 말을 들으니 아까 그 항아리 안에 그것과 두 아저씨의 대화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속이 미숙거렸어. 그래도 엄마와 이모가 있다는 안도감에 이불을 젖혀 문고리를 돌려 나가려는데 누구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렸어. 상냥하지만 숨통이 조여오는 뱀 같은 목소리. 저희 집 마당에 이런 게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 이거 은석이 자켓이랑 이름표 아니야? 감사하네요. 은서가 은석이 있니? 무서워서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숨도 멈추고 서 있는데 운동화 있는 거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사형 선고 같았어. 심장이 조여왔고 엄마와 이모가 있음에도 두려움에 정신이 아득했어. 그리고 마지막 말까지 듣고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지. 은서가 고양이 보러 또 오렴. 군대 선임 중에 허언인지 모르겠지만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었어. 평소에는 그냥 마장구 좀 쳐주고 넘겼는데 어느 날은 그 선임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 유체 이탈하면서 겪었던 무서운 경험이 있었다고. 그늘도 여느 때와 같이 몸에서 빠져나와 주위를 거닐고 있었대. 근데 그날따라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는 거야. 평소에는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데 저 할머니는 내가 보이는 건가 싶어서 말을 걸었대. 할머니, 제가 보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잠시 선임을 주시하더니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왜소한 어르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뛰시는지 왠지 모를싸한 느낌이 들었고 선임도 미친 듯이 할머니 뒤를 쫓았는데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선임이 빠져나왔던 자리였대. 그때 자기가 할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몸이 뺏길지도 몰랐다고. 이후엔 누가 자기를 쳐다봐도 말을 걸진 않게 됐대. 비상계단. 다이어트를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매번 마주치는 한 여성이 있었죠. 그녀와의 조우가 반복될수록 호기심이 생겨 인사를 건네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고 그녀에게 이상한 매력을 느낀 저는 다음날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눈을 마주쳐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제 몸을 통과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올라 탈출구를 찾았고 정신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비상계단에서 한 여성이 추락해 죽은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혼은 닫힌 계단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 전쟁을 나간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내일 돌아가는데 친구 한 명을 데려가고 싶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에 부모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연히 된다고 대답하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입을 뗐다.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그 아이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다리가 없어. 그래도 난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그 말에 부모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며칠 동안은 괜찮지만 누군가를 케어하는 건 매우 힘들단다. 집에 돌아와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살 곳을 찾아보자.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건 아니잖니? 이윽고 전화는 아무 말 없이 끊겼다. 다음 날 부모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고 아들이 빌딩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의 시신을 본 부모는 모욕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의 몸에 다리가 없었다. 홈캠. 어느 날부턴가 집에 들어오면 묘한 기시감이 든다. 분명 깔끔하게 정돈하고 나갔던 이불이 흐트러져 있다거나 뜯지 않았던 택배가 열려 있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며 누군가 집에 침입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만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에 대한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홈캠을 설치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친구의 말을 수긍한 후 출근 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홈캠을 설치했다. 집으로 돌아와 홈캠에 찍힌 영상들을 돌려보니 내가 나간 후 얼마 안 되어 한 여성이 들어온다. 여성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간다. 그 후의 영상은 빨리 감기를 하여 돌려보았고 방에 돌아와 캠을 끄는 내가 보인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장면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치르고 온 날이었습니다. 같은 반 단짝 친구와 집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앨범을 싹 꺼내 친구와 차근차근 보다가 기억을 더듬으며 중학교 졸업 앨범에 제 반과 번호를 찾아보는데 그때는 통통했던 제 중학교 시절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 바로 옆에 지금 같이 있는 친구 사진이 있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 이름을 확인해 보니 이름마저 똑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난 사이였거든요. 뭐지? 너 나랑 같은 학교였어? 정적의 분위기 속에 그 친구의 얼굴을 올려보는데 그 친구가 분노에 가득 차 저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얘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도? 너 미쳤어?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 친구가 화를 내더니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겠던 저는 다시 한번 중학교 졸업 앨범을 받고 여전히 제 사진 옆에 그 친구의 사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찜찜해진 마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여러 찬찬히 둘러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반 사진을 찬찬히 보는데 단체 사진, 그룹 사진 그리고 단독 개인컷 어느 곳에서도 친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했던 말, 검은 남자. 살면서 가장 신기하고 소름 돋았던 일인데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중1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검은 옷을 입은 멀끔한 남자가 시영이네 집안이? 어떻게 가야 하니? 물어보더라. 시영이는 같은 반 아이였는데 워낙 말수가 적어서 대화도 많이 안 해본 사이라 죄송하다고 모른다고 답했고 그러다 꿈에서 깼어.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학교에 갔는데 시영이가 자리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옆 친구한테 시영이가 왜 안 오는지 아냐고 물으려는데 그 친구가 먼저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 친구도 평소에 시영이랑 접점이 없는데 진지하게 묻길래 왜 그러냐고 반문했더니 나랑 같은 꿈을 꿨더라고. 그래서 막 신기하다. 어쩌다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 듣던 애들이 자기도 비슷한 꿈 꿨다며 이야기를 해왔고 결국 그 꿈을 반해서 5명 정도가 꿨고 다들 시영이 집을 몰라서 모른다고 답했어. 그렇게 며칠 동안 시영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일주일 정도 뒤 학교에 오게 되었어. 그 꿈을 꿨던 친구들끼리 시영이에게 무슨 일 있었는지 물었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 시영이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던 와중에 꿈을 꿨대. 그 꿈에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막 찾았고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집 주위만 뱅뱅 돌고 집까지는 못 들어오는 걸 보고 안심하며 깨어났더니 언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괜찮아져서 학교에 나왔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꿈에서 본 남자에게 누구 하나라도 시영이 집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시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이야. 꿈을 팔면 안 되는 이유. 얼마 전에 신기한 일이 있어서 글 남겨볼게. 난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데 그날 꿈에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정류장에 같이 앉은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 인상이 선해서 그런가? 그날따라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를 기다렸지. 그러다 보니 얼마 안 돼서 버스가 왔고 나는 버스에 올라타서 돈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어. 근데 아까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줄 선 사람들 속을 파고들어서 갑자기 날 내리게 했어.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서 그 남자를 따라가는데 그 남자가 버스는 나중에 타요. 아주 나중에. 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잠에서 깼어. 나는 생생했던 꿈 때문에 숨을 몰아 쉬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톡이 왔어. 그 친구가 원래 신기가 있는데 남자 나오는 불길한 꿈 꾸지 않았냐 그러더라. 방금 꾼 꿈이 거슬려서 그렇다고 답했고 친구가 그런 꿈은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안 좋다며 자기가 꿈을 사주겠다 그래서 500원 주고 꿈을 팔았어. 원래 꿈을 자주 꾸지만 뭔가 리얼해서 더 싱숭생숭했던 꿈 같아. 하하. 그 게시물의 베스트 댓글. 순이야, 그 남자 내 미래 배우자야. 그 친구한테 무슨 수를 써서도 꿈 돌려받아. 그리고 그 친구도 멀리하고. 가죽 장갑. 늦은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당의 거대한 매실나무에서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봐도 바람 한 점 없는데 뭔가 나무에서 떨어져 철푸덕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가가 보니 와인색 장갑이었죠. 장갑을 들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장갑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는데 그 무언가는 나무로 다시 올라갔어요. 너무 놀라 장갑을 매실나무로 집어던지고 집으로 재빨리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는 매실나무 가지 위에 앉아 어떤 여자아이와 손을 휘두르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노랫소리가 커지고 팔도 점점 세게 휘두르다가 갑자기 저는 나무 밑으로 떨어졌고 일어나 보니 그 아이의 뜯겨진 손목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손목이 없는 채로 나무 위에서 나를 원망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그 꿈을 계속 꿔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고민하던 중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그 장갑을 찾아 불안감을 안고 가까운 절에 가져갔더니 스님은 장갑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최근에 사고로 죽은 여대생의 유품 중에 그 장갑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갑 한쪽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지 의문이었어요. 더욱 마음은 불편해졌고 장갑을 처리하러 스님과 소각장으로 갔는데 또 유품을 태우는 것인지 검은 연기가 나더군요. 그래서 연기를 눈으로 쫓아보는데 경악스러우면서도 그간의 의문도 해소되었습니다. 절의 위치는 바위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저희 집은 바위산 위에 위치했는데 소각장에서 태우던 그 연기가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 집 마당에 매실나무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쪽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여고생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자신의 교복 주머니에서 이상한 빨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찍힌 듯한 종이가 보였고 그 쪽지에는 너를 지켜줄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잠시 금방 잊어버리고 그 쪽지 또한 버려버렸죠. 한참 학교 학원 스케줄로 정신없이 지내던 중 친구와 카페에 간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는데 정말 너무 눈에 띄는 빨간 종이가 쪽지 모양으로 접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보고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장이 떠올렸습니다.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쪽지에 써 있는 말은 내가 죽어도 평생 너를 지켜줄게. 트렁크.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말아서 가는 길이 비슷했던 우리는 택시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 친구 둘은 뒷좌석에 탔지. 출발한 지 좀 됐으려나 술기운 때문에 눈이 점점 감기려는데 뒷좌석에 앉은 애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라. 졸음이 밀려온 나는 잠 좀 자기 조용히 하라고 했는지만 친구들은 안 들리는 것처럼 떠들기 시작했어. 택시 운전사님도 운전에 방해된다면 화를 내셨지. 근데 친구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 기어코 택시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아서 나는 너무 화가 났고 이 시간에 어쩔 거냐고 친구에게 추궁하려는데 친구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 이상함을 감지한 나는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고 둘 중에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친구가 말을 시작했어. 택시에 앉고 얼마 안 돼서부터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점점 여자의 살려달란 목소리가 커지더라. 그대로 가다간 택시 아저씨 귀에도 들릴 것 같았고 들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시끄럽게 떠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당장이라도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 근데 아까부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 친구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말했어. 도와달라고. 결국 너희들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죽어. 거의 발작을 하던 친구는 기절했고 나는 신고하는 걸 멈췄어. 우리 인형. 저희 집은 어린 저에게 인형 하나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난했던 어릴 적에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돈을 벌면서부터 인형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방 곳곳에 인형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많았지만 지인들이 선물해주는 인형도 많았죠. 어느 날은 싸운 친구가 화해의 의미로 저에게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그 인형은 물에 띄우는 오리 인형으로
평균 사이즈보다 좀 큰 사이즈로 더욱 귀여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꽤 심하게 싸워서 거의 몸싸움까지 번졌는데 선물이라니 외아스러우면서도 먼저 사과해준 용기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오랜만에 몸을 담그려고 욕조에 오리 인형 넣고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려 핸드폰 소리를 따라 침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오리를 선물해준 그 친구였죠. 여보세요? 웬일이야? 아, 소식이 없길래. 뭐 하고 있었어? 소식? 나 이제 씻고 자려고. 그래. 물어볼 게 뭔데? 아니야,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네. 아, 그래? 맞아. 지금 너가 준 오리 인형 욕조에 띄워놓고 왔어. 그리고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하고 친구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한참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사과한 거 아닌데? 뭐라고? 그리고 끊어진 통화 연결음 많이 들렸습니다. 의문만 가중된 채 저는 욕실로 갔고 마주한 광경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리가 뒤집혀 있고 뒤집힌 오리의 밑바닥에 칼집이 난 곳에서 시커먼 것이 튀어나와 욕조를 가득 채워 물살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머리카락이 양이 거의 사람 한 명의 머리카락 수 같았습니다. 똥개. 우리 이모가 어릴 때부터 몸이 엄청 약했어. 9살쯤인가 그날은 고열에 시달리셨대. 그 어린 나이에도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아프던 중에 꿈을 꾸셨는데 붉은 강을 건너고 있었다더라. 이모는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뱃사공한테 어디에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뱃사공은 가면 알 거라고 말했고 육지에 도착한 이모는 하염없이 걷다가 큰 문 앞에 도착했대. 왠지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문을 열었는데 큰 문은 굳건하게 열리지 않았고 엄청 크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나이가 아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을 따라 다 걸어 다는 것이 말 걸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모는 어린 나이에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곧장을 뒤를 돌았는데 이모가 어릴 때 키웠던 똥개가 이모를 보고 밝게 웃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강아지 뒤를 따르다 보니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아가야, 좀 도와주렴. 이모도 순간 뒤를 돌려고 했지만 아까 그 크고 무서운 목소리가 생각나서 절대 뒤를 돌지 않고 걸었대.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다시 그 강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돌아가신 삼촌이 이모에게 손을 건네면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모도 손을 맞잡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멍 짖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대. 그러자 삼촌은 입이 점점 찢어며 왜 자길 따라오지 않냐며 화를 냈고 이모는 뛰어서 배에 탔대. 배에 타서 겨우 숨을 고르다가 옆을 보니 강아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고 뱃사공에게 울며 불며 우리 똥개가 사라졌다고 말했더니 뱃상공이 말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이곳에 오는 날이 되면 그때 마중하러 올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울지 마요. 뱃사공의 말에 안심하던 이모는 다시 잠에 들었고 깨어보니 몸은 다 나아 있었대. 4시 37분. 오늘도 그 손님은 어김없이 내 택시에 올랐다. 어김없이 오후 4시 37분.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그 손님은 항상 오후 4시 37분에 마치 우연을 넘어선 듯 택시에 올라탄다. 처음에는 이런 인연도 있구나 싶어 신기하였으나 횟수가 반복되자 이제는 그 시간이 두려워져 애써 시계를 외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손님은 어김없이 나의 택시를 탔고 시간은 오후 4시 37분이었다. 그 시간을 피해서 출근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까지 해봤지만 어느새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 시간 그 손님은 어김없이 택시 안에서 동행하고 있었다. 그 손님은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장발의 중성적인 느낌의 남자였다. 한 번 말을 걸어봤지만 대화를 거절하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말을 걸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일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기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다.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여태까지 물어보는 질문마다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 손님이 가실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요. 뭐지? 다른 대답을 했어야 했나? 왠지 모를 긴장감의 백미러로 손님의 상태를 살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그는 나의 질문에 눈을 희번덕거리며 거울을 통해 눈을 맞춰왔다. 그런데요. 네, 기사님, 행선지는 왜 안 물어보세요? 네. 나의 반문이 끝나는 동시에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말을 내뱉었다. 당신이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오후 4시 37분에 내 앞에 택시를 타고 오잖아. 그리고 나를 태우고 어디를 갈 건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딘가로 가잖아. 당신 뭐야? 당신 뭔데 하루를 빠지지 않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냐고. 짝꿍 인형. 어느 날부터인가 내 친구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 평소에는 말도 별로 없고 나랑만 어울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스타일도 바뀌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명인싸가 되었지. 그 외에도 달라진 건 마치 날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였어.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건네도 못 본 채 지나갔고 점심도 따로 먹게 되었지. 그런 나날들이 길어지며 나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이때까지 친구와 함께하며 나눴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 정리하다 보니 작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던 짝꿍 인형을 발견했어. 친구는 인형을 매우 좋아했어. 인형들을 정성껏 돌보면 그 인형에 영혼이 깃든다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었거든. 무심코 그 인형을 손에 올려놨는데 골이 울리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 나의 유진아, 나 좀 꺼내줘. 분명히 이건 친구의 부름이었고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나는 친구가 자주 들렸던 미스테리 카페에 짝꿍 인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어.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 짝꿍 인형. 짝꿍 인형이란 똑같이 생긴 인형 2개를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서로의 인형을 각별히 생각하고 아껴준다면 상대방의 소원을 이뤄준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게시물에 실망한 나는 댓글을 보게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 이걸 한 이후로 제 친구가 달라졌어요. 이거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게 맞나요? 저는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다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렇게 스크롤을 내리던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 헐, 이거 일부분만 긁어온 건가 봐요. 단 그것을 혼자 시행할 시 인형의 저주로 인해 영혼이 뺏길 수 있다. 열흘 안에 영혼을 못 찾을 경우 다시는 친구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까지가 이 의식의 내용이에요. 게시물 작성자의 의도인지는 몰라도 내 친구는 의식을 잘못 수행한 게 분명했고 인형에 의해 영혼이 뺏긴 것 같았어. 그리고 곧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해 찾아봤고 의식은 다음과 같았어. 영혼을 빼앗은 인형은 자신의 분신을 가까운 곳에 두기 마련이다. 그 분신을 반으로 가른 후 친구를 돌려줘를 3번 외치면 이 의식은 막을 내린다. 짝꿍 인형. 다음 날부터 나는 인형의 분신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 반 친구들이 체육하러 나간 시간에 몰래 친구의 사물함도 보았고 가방에 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지. 근데 대체 그게 어디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럼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친구를 몰래 따라다니며 분신의 위치를 알아내려 노력했지. 그렇게 친구를 관찰하던 중 그날따라 유독 수상하게 행동하며 혼자 무리를 빠져나가는 친구의 모습에 분신을 찾으러 가는구나 싶어 뒤를 따랐어. 그렇게 외진 별관의 복도를 걷는데 분명 앞에 있던 친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나는 친구를 찾아 두리번거렸어. 날 찾는 거니? 가까이서 맞이한 친구의 모습은 분명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어. 아니 선생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변명으로 둘러대며 자리를 피하려는데 친구는 점점 무서운 얼굴로 내게 걸어오며 말했어. 그런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들어? 가만히 있으면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너도 같이 가둬야겠어. 친구의 탈을 쓴 인형은 내 어깨를 점점 짓누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중얼거렸어. 이렇게 끝인 건가 싶던 중에 재킷 안에 스트랩이 눈에 들어왔어. 왜 몸에 지니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난 스트랩을 잡아당겼고 스트랩이 끊어짐과 동시에 인형의 분신이 나뒹굴었어. 내 어깨를 짓누르던 인형은 분신에게 시선을 뺏겼고 소나기에 힘이 풀리는 순간 나는 인형을 밀치고 분신을 반으로 갈랐어. 친구를 돌려줘. 안 돼. 거기다 빼앗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고 친구는 그대로 기절했어.
며칠 후에 깨어난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가 말했어. 네가 새로 나온 화장품 가지고 싶다 그랬잖아. 그거 사주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인형이 소원을 들어줄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미안. 유선 전화.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할 전화였다. 때는 핸드폰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자취의 설렘을 안고 모든 물건을 새로 구매해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빨간 유선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거실의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설치했고 굉장히 만족하며 나머지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 날이 다 지나도 짐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을 껴서 이사를 온 것이라 내일 출근을 위해 불가피하게 안방만 정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 자취 생활은 설레임이 아닌 악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사 온 첫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한참 수면에 빠질 시간 새벽 2시. 저는 비몽사몽 매너 없는 그 전화에 어기저기적 일어나 전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답을 기다리다 전화기를 끊으려는데 빨간색. 그 단어 한마디만 내뱉고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기분 나쁜 목소리와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색깔 빨간색 겐지 빨간 전화기를 빤히 보다가 어디선가 찬 기운의 거실의 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없어진 듯한 검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거실에 있는 제가 노출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거실 창에 커튼을 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집요하게 저를 갉아먹듯 술려댔습니다. 그 전화는 언제나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름 돋는 일은 저의 수면을 방해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 잠깐 전화를 쓸 일이 있어 전화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연결하자마자 기다린 듯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동안 느슨해졌던 마음이 다시 목을 조르듯 팽팽해졌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수화기를 들어 뒤에 가져갔습니다. 검정. 검정? 빨강이 아니라 검정? 빨강만 말하던 의문의 인물은 이번에는 검정이라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동안은 빨간 전화기를 가리키는 색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저의 손톱이 보였습니다. 저의 매니큐어 색깔이 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매니큐어의 색은 빨강색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거실에 둔 빨간 전화기 색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 색이라니. 그런데요. 저의 손톱을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어디에서 저를 지켜본 것일까요? 신. 내 취미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다. 집요하게 한 경기를 여러 번 돌려보는 것이 취향이라 주위 사람들에게 또 그 경기를 보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라며 영상을 추천해 주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보고 있는 게 있다면 넘겼겠지만 마침 보고 있던 경기가 질리던 참이라 흔쾌히 링크를 받았다. 처음 보는 사이트의 영상이었고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은 평범한 경기였고 그렇다 할 재미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을 세 번째 돌려보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처음 영상에서는 2대1로 앞서 나가던 팀이 중반부까지 아무런 실적을 못 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집요하게 영상을 돌려보았고 이 영상의 비밀을 찾아냈다. 바로 이 영상 속 플레이어들은 내가 영상을 돌릴수록 같은 현상을 데자비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처음 느껴보는 정복감과 우월감에 나는 미친 듯이 영상을 돌렸다. 그들의 신체는 영상을 이세솔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몇몇이 베드에 실려나가고 점점 부상자들이 늘었다. 그러던 중 심판으로 보이는 사람이 구장 중앙으로 호루라기를 불며 다가갔다. 종료 사인처럼 팔을 흔들던 심판은 갑자기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가리켰다. 카메라는 점점 줌을 당겼고 심판이 가리키는 대상이 보였다. 설마 나인가? 라는 생각에 오싹했지만 내가 아닌 나의 뒤편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